한나라는 이제 기울고 있었다. 강대한 제국을 자랑하던 나라는 부패한 권신들과 무능한 황제의 통치 아래 서서히 무너져갔다. 백성들은 굶주리고 고족들이 들끓으며 각지의 군웅들은 저마다 힘을 키우기 시작했다. 십상시라 불리는 간신들이 황제를 휘두르며 나라를 제 것인 양농락했고 황실은 더 이상 백성을 보호할 수 없었다. 대지에는 피바람이 불었고 이제 혼돈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푸른 하늘은 이미 끝났다. 이제 황천의 시대가 도래하리라.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고 한나라는 더욱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 영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썩어 빠진 세상을 우리가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나. 나는 의를 지킬 것이오. 형제들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내겠소. 백성을 구하고 태평성대를 되찾는 것, 그것이 우리 뜻입니다. 이 혼란의 시대, 나 조조가 아니면 누가 이 나라를 구할 것인가? 하늘은 스스로 강한 자를 돕는 법. 우리 손씨 가문이 천하를 쥐게 될 것이다. 역사는 혼란 속에서 새로이 쓰여진다. 강호의 영웅들은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 칼을 들었고 삼국의 운명은 이제 그들의 손에 맡겨졌다. 지금 새로운 시대의 막이 오른다. 시끌벅적한 시장, 상인들이 물건을 팔고 사람들이 오가고 있다. 한 남자가 깊은 한숨을 쉬며 주변을 바라본다. 에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우니 백성들만 고생이죠. 내 힘으로 이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하하, 방금 그 말 내 귀에 쏙 들어왔어. 나라 걱정하는 사람이 여기 또 있었고. 나는 장비라고 한다. 반갑습니다, 장님. 나는 유비라고. 내 꿈은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다르게 만드는 것이오. 세상을 바로잡겠다는 뜻, 나도 같은 생각이오. 나는 관우. 이런 인연을 그냥 지나칠 순 없지 않소? 좋다. 이 세상 우리가 힘을 합쳐 바로잡아보자. 세 사람은 조용한 복숭아 나무숲으로 향한다. 여기서 우리는 피보다 진한 형제가 될 것을 맹세하세요. 나는 충의를 지키고 형제를 위해 목숨도 바칠 것이오. 하늘이 두 쪽 나도 우리는 함께 싸운다. 세 사람은 술잔을 부딪히며 마신다. 바람이 불며 복숭아 꽃잎이 날리고 그들의 눈빛은 단단히 빛난다. 이제 우리 앞에는 수많은 전쟁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어. 하지만 함께라면 두렵지 않습니다. 의로 맺어진 형제라면 어떤 적도 막을 수 없어. 어서 나와라. 나라를 바로잡고 싶은 자들은 모두 모여라. 이렇게 유비, 관우, 장비는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형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함께 걸어갈 길은 결코 쉽지 않았죠. 전쟁, 배신, 우정, 앞으로 이들이 겪을 이야기는 더욱 흥미진진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한나라의 수도 낙양, 이곳은 황제가 머무는 곳이지만 이제 진정한 권력은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동탁, 잔혹한 폭군. 그는 황제를 꼭두각시로 삼고 백성들을 핍박하며 자신의 뜻대로 천하를 좌지우지하고 있었다. 이제야 나라가 내 뜻대로 움직이는구나. 저 하찮은 황제 따위가 무슨 힘이 있단 말인가? 삼국이시여,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세금이 너무 가혹하여 반란의 기운이. 반란? 하하하. 감히 나를 거역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의 목을 모두 베어버려라. 이 나라의 주인은 이제 나다. 그의 손짓 하나에 병사들이 나와 반대하는 자들을 끌고 나간다. 궁전 밖, 처형대 위. 반역자로 몰린 자들이 무릎을 꿇고 있다. 병사들은 이미 명령을 받았고 백성들은 멀리서 공포에 질린 채 바라보고 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고 불길한 바람이 분다. 이 나라에서 나를 거역하는 자는 이와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다. 백성들은 두려워해야 한다. 그래야만 나라가 안정되는 법이지. 이 어둠은 언제 끝이 날 것인가? 반면 어두운 방 안에서 왕윤과 여포가 은밀히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여포 장군, 당신도 더 이상 그를 따를 수 없지 않소? 동탁이 사라져야 한 나라는 다시 빛을 볼 수 있을 것이오. 그자는 나를 아버지처럼 여긴다. 하지만 그의 탐욕과 잔혹함은 날 점점 더 의심하게 만든다. 나도 더 이상 이대로 둘 수는 없어. 그렇다면 행동할 때요. 동탁을 제거할 기회는 오직 한 번뿐이오. 여포는 칼자루를 움켜쥐며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인다. 폭정의 끝이 다가오고 있었다. 낙양을 지배하던 동탁의 시대는 저물어 가고 있었다. 탐욕과 잔혹함으로 천하를 손에 넣었지만 그의 몰락은 그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불길한 밤이 지나고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가 쓰일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십상시는 후한말 황씨를 좌지우지했던 신명의 환관 무리로 황제를 조종하며 부정부패를 일삼았다. 그러나 그들의 권력은 결국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 한나라 황궁 깊은 곳, 화려하지만 어딘가 음침한 연회장이 보인다. 황제의 옥좌 앞에는 비단옷을 입은 환관들이 모여 앉아있다. 그들은 바로 십상시, 후한의 실권자들이다. 중앙에는 도구가 담긴 금잔이 조용히 놓여있다. 십상시들의 수장, 장양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앞에 앉은 소재를 바라본다. 폐하, 너무 걱정 마십시오. 대장군 하진이 폐하께 무례를 범하려 하고 있으니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나 대장군께서는 나의 숙부이시다. 정말 그를 처단해야 하는가? 십상시 중 하나인 조충이 조용히 웃으며 금잔을 들어올린다. 잔 속에 술은 독이 섞인 듯 기묘한 빛을 띠고 있다. 폐하께서는 그저 한 모금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걱정은 사라질 것입니다. 한편 궁 밖에서는 대장군 하진이 철갑을 두른 군사들과 함께 궁궐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다. 대장군,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십상시는 이미 황실을 썩게 만들었고 오늘 밤 반드시 그들을 없애야 합니다. 오늘 이 나라의 암덩어리를 제거한다. 그의 손짓에 따라 철갑병들이 황궁의 문을 부수고 안으로 진입한다. 황궁 안에서는 십상시들이 경악하며 도망치려 한다. 황궁 안은 혼란에 빠졌다. 갑자기 들이닥친 군사들이 환관들을 향해 칼을 휘두르며 달려든다. 피비린내가 궁을 뒤덮고 비단 옷을 입은 십상시들은 하나둘 쓰러져 간다. 장양은 필사적으로 도망치며 황제의 곁으로 달려간다. 폐하, 우리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없이는 황궁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황제는 두려움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그 순간 원소가 장양을 단칼에 베어버린다. 황실의 역사는 내 놈들 없이도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남은 십상시들은 궁 깊숙한 곳으로 도망치지만 이미 모든 출구는 막혀있다. 하진의 군사들이 마지막까지 남은 자들을 처단하며 후한을 좀먹었던 십상시의 시대는 이렇게 끝을 맞이한다. 그날 밤 십상시는 몰락했다. 하지만 권력의 공백이 남긴 것은 또 다른 혼란이었다. 그들의 피로 물든 황궁에서 후한의 운명은 더욱 어두운 길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황건적 토벌전에서 눈에 띄는 공을 세우지 못한 유비 삼형제. 기대와는 달리 조정의 상을 받지 못한 채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낙양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런 빌어먹을 우리가 그렇게 싸웠건만 아무런 공도 인정받지 못하다니.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법이다. 실망하기보다 앞으로의 길을 더 고민해야 한다. 공이 없었다 한들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변하지 않는다. 천하는 아직 혼란스럽고 백성들은 고통받고 있다. 그때 저 멀리서 말발굽 소리와 함께 비명소리가 들린다. 길가 숲속 몇몇 황건적 잔당들이 화려한 갑옷을 입은 한 장수를 둘러싸고 있다. 그는 덩치가 크고 위험 있는 얼굴을 가졌으며 붉은 갑옷을 입고 있다. 바로 동탁이다. 감히 나 동중낭장을 습격하다니. 너희들이 천하를 어지럽히는 잔당들이구나. 내 놈이 대장이라면 말과 갑옷을 놔두고 목숨만 살려달라고 빌어야 할 거다. 감히 우리 눈앞에서 깡패질을 해. 모두 베어버리겠다. 백성을 해치는 도적을 용서할 수 없다. 모두 쓸어버려. 순식간에 전국과 역전되고 황건족들은 당황해 도망치기 시작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전장은 조용해지고 동탁이 헐떡이며 그들을 바라본다. 이름을 밝히시오. 누구길래 나를 구했소? 소위는 유비 헌덕이라 합니다. 이들은 제 아우들 관우와 장비입니다. 호, 용맹하구나. 너희 같은 인재가 어째서 조정에서 이름을 떨치지 못했단 말인가? 조정에서는 우리 같은 놈들을 알아보지 못하거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을 뿐입니다. 하하하. 그렇다면 조정에서 나를 찾거든 오늘의 은혜를 말해주겠소.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날이 오겠지. 동탁은 말을 돌려 떠나고 유비 삼형제는 그를 바라본다. 해가 저물며 그들의 뒷모습이 길게 드리워진다. 우연히 구한 장수, 그러나 그는 장차 천하를 뒤흔들 존재가 될 것이었다. 유비 삼형제의 길은 계속된다. 기원 후 190년 반동탁 연합군이 호로관 앞에 집결했다. 하지만 관문을 지키는 이는 동탁의 최강 무장 여포
그의 붉은 토끼 같은 전마가 먼지를 일으키며 전장에 나타나자 연합군은 두려움에 휩싸였다. 하찮은 제후들이 감히 동탁공을 상대하겠다 하는가. 이 몸 여포가 지켜보고 있다. 누구든 나와 싸워볼자. 앞으로 나와라. 하하하. 저 오만한 놈 좀 보라고. 여포, 감히 우리 삼형제를 무시하느냐? 내가 먼저 내 놈의 목을 따겠다. 장비가 거칠게 창을 휘두르며 여포에게 달려든다. 여포는 장팔사모를 휘둘러 장비의 창을 받아낸다. 금속과 금속이 부딪히며 불꽃이 튄다. 이 정도냐, 여포? 내 놈의 힘이 그렇게 대단하다 들었는데 실망스럽구나. 건방진 놈, 내 진짜 힘을 보여주마. 그때 붉은 용포를 입은 관우가 청룡원 얼도를 들고 나선다. 장비, 흥분하지 마라. 여포는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대다. 형님, 함께 싸우자. 유비가 검을 뽑아 들며 고개를 끄덕인다. 세 사람이 말을 타고 동시에 여포에게 달려든다. 유비는 유연하게 검을 휘둘러 빈틈을 노리고 관우는 묵묵히 강력한 일격을 가하며 장비는 맹렬하게 압박한다. 새 놈이 달려든다 해도 이 여포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장장수지 팝을 넘긴 직전 결국 여포도 점점 지쳐간다. 장군, 후퇴하십시오. 동탁 공께서 철수를 명하셨습니다. 운이 좋았구나. 다음에 다시 붙어보자. 그는 말머리를 돌려 붉은 토끼 같은 전마를 타고 전장을 빠르게 이탈한다. 삼형제는 뒤를 쫓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선다. 포로관 전투는 결국 승부를 내지 못한 채 끝났다. 하지만 이날의 싸움은 삼형제의 명성을 드높였고 여포조차도 그들의 무용을 인정하게 만들었다. 어둠이 내린 산속 황건적의 야영지가 희미한 횃불 불빛에 흔들린다. 천막들이 늘어서 있고 무장한 반란군들이 술을 마시며 떠들고 있다. 조조는 언덕 위에서 조용히 이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다. 황건적들은 경계를 소홀히 하고 있다. 지금이 기회다. 하지만 장군, 우리 병력은 적고 정면에서 부딪히면 불리합니다. 바로 그렇게 기습한다. 밤이 깊어지면 적들의 경계는 더욱 해이해질 것이다. 그때 번개처럼 치고 빠진다. 깊은 밤 조조의 군사들이 조용히 황건적 야영지를 포위한다.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 철갑이 희미하게 빛난다. 조조는 손을 들어 신호를 보낸다. 지금이다. 적을 섬멸하라. 전투가 끝난 뒤 황건적의 시신이 사방에 널려있고 불길이 하늘을 붉게 물들인다. 조조는 전장을 내려다보며 깊은 숨을 내쉰다. 장군의 계책이 없었더라면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제 나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조조는 첫 승리를 거두며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승리는 그를 삼국지의 중심으로 이끄는 첫걸음이 되었다. 후한말 탐관오리들의 횡포와 가뭄, 기근으로 백성들은 절망에 빠졌다. 이때 한 남자가 나타나 구원을 외쳤다. 그의 이름은 장각. 그는 태평도를 창시하고 반란을 선포하였다. 창천은 이미 가고 황천이 오리라. 하늘의 뜻이 우리에게 있으니 이제 한 나라를 멸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 것이다. 황건적들이 함성을 지른다. 성문이 부서지고 마을이 점령된다. 황건적의 반란은 전국으로 퍼졌다. 이를 진압하기 위해 후한 조정은 각지의 장수들에게 토벌을 명했다. 이때 유비, 관우, 장비는 의기투합하고 군에 자원한다. 나라가 위태롭다. 의로움을 위해 싸우지 않는다면 장수라 할 수 있겠는가? 맞다. 저 악당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지. 당장 전장으로 나가자. 우리가 힘을 합치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황건적 놈들, 너희의 시대는 끝났다. 이 조조가 직접 끝을 내주마. 모두 전진하라. 적들을 포위하라. 나는 장비다. 감히 나와 싸울 자 누구냐? 토벌군의 맹공에 황건적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그러나 장각의 형제들은 여전히 저항하고 있었다. 나는 곧 떠나겠지만 황건의 뜻은 영원할 것이다. 한 나라의 몰락은 이미 결정되었느니라. 장각은 숨을 거두고 그의 동생들은 복수를 다짐한다. 이제 끝이다. 장보와 장량을 생포하라. 관우와 장비가 돌진하며 황건적의 남은 병력들을 처리한다.
장고와 장량이 최후를 맞는다. 장각이 죽고 장고와 장량이 쓰러지자 황건적에 나는 종결됐다. 그러나 이 반란은 후한의 몰락을 알리는 소막에 불과했다. 유비, 관우, 장비는 서로를 바라보며 새로운 길을 결의한다. 이제 싸움은 끝났다. 하지만 진정한 혼란은 지금부터 시작될 것이다. 호화로운 저택의 정원. 달빛 아래 연못이 반짝이고 벚꽃이 흩날린다. 초선이 연못가에 서서 달을 바라보며 한숨을 쉰다. 동탁은 황제를 농락하고 권력을 독점한 폭군이었다. 그러나 그는 단 하나, 여인을 사랑했다. 그 여인이 바로 천하의 절색, 초선. 그러나 초선의 가슴 속에는 또 한 사람, 용맹한 무장 역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장군께서 이 늦은 밤에 여기에 오시다니 혹시 달을 보러 오셨나요? 달도 아름답지만 그대보다 빛나진 못하오. 조선, 내 마음을 알면서도 날 피하는 이유가 무엇이오? 장군님, 저는 이미 동탁대인의 사람입니다. 설령 제 마음이 그렇지 않다 해도 그자는 폭군이다. 그대처럼 고운 심성을 가진 여인이 어찌 그런 자와 함께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기에 저는 장군님께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저를 구해주세요. 역부가 초선을 품에 안으려 할 때 갑자기 거친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두 사람이 깜짝 놀라 돌아보니 거대한 그림자가 다가온다. 동탁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가온다. 호호, 내 사랑하는 초선과 믿었던 여포가 한밤중에 이런 정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구나. 동탁, 그대는 나라를 어지럽히고 백성을 괴롭히는 폭군이다. 조선을 강제로 가둬두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녀의 마음까지 짓밟으려 하는가? 배은망덕한 놈, 내가 너를 아들처럼 길렀건만 내 여자를 탐하다니. 대인, 부디 저를 놓아주세요. 제 마음은 이미 장군님께 있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내 손으로 내 놈을 없애겠다. 이제 내 시대는 끝났다, 동탁. 초선이 눈물을 흘리며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본다. 장면이 점점 어두워진다. 이날 밤, 운명의 소용돌이가 시작되었다. 사랑과 배신, 권력과 욕망이 얽힌 이 관계 속에서 과연 누가 웃고 누가 울게 될 것인가. 후한말, 분웅이 할과는 혼란 속에서 공손차는 원소와 대립하며 세력을 키웠다. 그러나 전투에서 패배하여 포위당한 그는 위기에 빠진다. 공손찬의 군대는 원소의 병사들에게 포위당해 점점 밀려나고 있다. 공손찬은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필사적으로 퇴로를 찾는다. 이대로 끝인가? 원소의 군세가 이렇게까지 강할 줄이야. 그때 먼 곳에서 한 줄기 은빛 번개처럼 한 기사가 적진을 향해 달려온다. 순백의 갑옷을 걸친 젊은 장수, 조자룡. 그의 긴 창은 달빛 아래 서늘하게 빛나고 타고 있는 백마는 것엔 바람처럼 질주한다. 그는 단 한 사람, 공손찬을 구하기 위해 수백 명의 적진 속으로 뛰어든다. 저 녀석은 조은이다. 조은이 왔다. 길을 비켜라. 공손찬 장군을 구하러 왔다. 그의 창이 허공을 가르자 적들은 비명과 함께 쓰러진다. 조자룡은 마침내 공손찬 앞에 도착해 말을 멈춘다. 공손찬은 자신의 앞에 선 조자룡을 보고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본다. 그의 백색 갑옷은 이미 피로 물들어 있었지만 눈빛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장군, 저와 함께 빠져나가십시오. 공손찬은 한순간 머뭇거리지만 조자룡의 강한 눈빛을 보고 그의 손을 잡는다. 조자룡은 공손찬을 자신의 말에 태우고 다시 적진을 뚫고 나간다. 적들은 두려움에 떨며 조자룡을 막지 못하고 그의 창이 휘두를 때마다 새로운 길이 열린다. 결국 그는 공손찬을 무사히 전장에서 탈출시키고 두 사람은 먼 곳으로 달려간다. 조은, 너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 이 은혜를 잊지 않는다. 장수된 차로서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조자룡의 용맹은 널리 알려졌고 그의 전설은 시작되었다. 후한말, 천하는 혼란에 빠지고 분웅이 할거하였다. 그 중에서도 북방의 강자 원소는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중원을 차지하려 했다. 그러나 그의 앞에는 뛰어난 지략과 조조가 있었다. 이 싸움은 단순한 전투가 아닌 전술과 심리전이 맞붙는 순간이었다. 수적 13에 놓인 조조는 과연 이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를 거머쥘 것인가? 원소는 병력이 많으나 그의 군대는 통제되지 않은 모래알 같은 존재다. 반면 우리는 정예병으로 단련된 군대다. 승리는 병력 수가 아닌 전략에서 결정된다.
원소군의 문추와 알량은 용맹하나 경솔한 성격을 가졌습니다. 특히 문추는 무력에 자신이 있어 쉽게 도발에 넘어갈 것입니다. 그래, 바로 그 점을 이용할 것이다. 우리는 먼저 패배하는 듯이 후퇴하며 적을 깊숙이 유인한 후 기습으로 단숨에 섬멸한다. 장료, 너는 측면에서 기습을 준비하라. 허저, 너는 선봉에 서서 적을 유인하되 절대 무리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 일격은 관우가 맞는다. 겁쟁이 조조, 내 군대는 벌써부터 달아날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런 허약한 군대로 우리 원소군을 막으려 하다니 어리석기 짝이 없다. 조족은 일부가 후퇴하며 혼란스러워 보인다. 문추는 이를 기회라 여기고 크게 외친다. 전군, 돌격하라. 이곳에서 조조의 목을 베어 원소 공께 바치겠다. 원소군 기병대가 함성을 지르며 돌격합니다. 조조군이 일부러 무너지는 척하며 후퇴하자 문추는 더욱 깊숙이 들어온다. 갑자기 사방에서 조조군이 나타나 문추군을 포위한다. 숲속에 매복해 있던 장료와 허저의 병력이 일제히 기습을 가한다. 뭐? 포위당했다. 대각하라. 대각. 그 순간 붉은 전포를 휘날리며 함상군이 적진을 뚫고 나간다. 그의 이름은 관우. 전장의 신이라 불린 사나이였다. 관우가 청룡원 얼도를 휘두르며 돌진한다. 문추는 이를 막으려 하지만 단 한 분만에 쓰러지고 만다. 대승입니다. 주공. 원소군은 사기가 완전히 꺾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쉽게 회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번 승리는 병력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전략의 우열에서 결정되었다. 전쟁이란 단순한 힘의 대결이 아니라 이를 잊지 마라. 개교 전투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다. 조조는 지략과 용병술로 강한 적을 무너뜨렸고 이후에 전황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갔다. 이 전투에서 보여준 조조의 용병술은 훗날 그가 천하를 차지하는 과정에서 더욱 빛을 발하게 된다. 삼국지의 역사는 이렇게 만들어졌다. 송견, 뛰어난 장수이자 후에 송권과 손책의 아버지. 그는 항상 천하를 위해 싸우고 강한 군을 이끌었지만 그의 마지막 전투는 운명처럼 다가왔다. 그날 그의 칼날은 많은 적을 쓰러뜨렸으나 그 역시 죽음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적을 물리쳐라. 우리가 승리한다면 천하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송견은 앞선 적들을 쓰러뜨리며 나아가지만 적군의 화살이 날아와 그를 맞춘다. 장군, 물러나십시오. 위험합니다. 나는 여기서 물러설 수 없다. 천하를 위해 싸우는 것이 내 의무다. 송견은 결코 후퇴하지 않았다. 그의 의지는 그를 계속 싸우게 했고 군사들은 그의 용기에 영감을 얻어 끝까지 싸웠다. 하지만 그 전투의 끝은 너무나 비참했다. 적군의 군수들이 그의 몸을 찔렀고 결국 그는 마지막 전투에서 쓰러지게 되었다. 내가 이 전투에서 죽더라도 내 아들들이 이 나라를 지킬 것이다. 손권, 손책, 너희가 천하를 이어가야 한다. 장군, 다시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너희들이 싸워야 한다. 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나라를 지키도록 난 이제 편히 쉴 것이다. 송견은 마지막 순간까지 나라를 위해 싸웠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전투의 패배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아들들 손권과 손책에게 새로운 책임을 부여하는 순간이었다. 그들의 아버지는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송견의 시신이 군사들에 의해 운반되고 있다. 그의 군사들은 그를 애도하며 침통한 표정으로 머리를 숙인다. 바람이 불며 깃발이 휘날린다. 송견은 죽었지만 그의 정신과 뜻은 살아있다.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아 후에 오나라를 세운다. 송견의 죽음은 그가 남긴 위대한 꿈의 시작이었다. 서기 192년 장안. 권력을 휘두르며 백성을 괴롭히던 동탁. 하지만 그의 최측근이었던 여포와 왕유는 그를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찾아왔다. 여포, 무슨 일이냐? 얼굴이 어째 어둡구나. 공께서 너무 방심하고 계십니다. 왕윤께서 전하십니다. 즉시 궁으로 오시라 하셨습니다. 왕윤, 그 늙은이가 감히 나를 부르다니? 하하하. 그래, 어디 가보자꾸나. 동탁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궁으로 들어서려는 순간 사방에서 무장한 군사들이 나타난다. 이게 무슨 짓이냐? 여포, 너도 알고 있었느냐? 이제 그만두십시오, 동탁. 이 배신자 놈, 내가 널 아들처럼 키웠거늘. 하지만 그 아들이 이제 아비를 배려합니다.
여포, 내 놈도 결국 날 배신하는구나. 왕윤이 그 늙은이가 널 꼬드겼겠지. 내 놈도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그 후에는 당신이 먼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포가 자신의 장팔사모를 힘껏 내리고는다. 동탁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다. 이놈들, 나는 황제보다 강했는데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폭정으로 나라를 뒤흔들었던 동탁은 결국 그의 수하였던 여포의 손에 의해 최후를 맞이했다. 하지만 이는 또 다른 피바람의 시작일 뿐이었다. 조조가 서주를 공격하자 도겸은 이를 막아낼 힘이 없었다. 백성들은 도망치고 땅은 피로 물들었다. 이때 도겸은 유비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유비는 의리를 저버릴 수 없었고 장비와 관우를 이끌고 서주로 향했다. 형님, 조조와의 싸움에 휘말리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입니까? 우리는 도겸에게 신세를 진 바가 있다. 의리를 지키는 것이 도리일세. 맞다. 백성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유비는 서주에 도착하자마자 조조군을 막아냈다. 그러나 도겸은 병으로 기력이 쇠약해졌고 이제 유비에게 새로운 부탁을 하게 된다. 현덕님, 이제 서주는 당신이 맡아야 하오. 장군님, 저는 아직 미천합니다. 어찌 감히 서주를 차지한단 말이야. 서주는 혼란에 빠졌고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소. 당신이라면 이 백성을 보호할 수 있지 않겠소? 도겸이 유비의 손을 꼭 잡고 간절한 눈빛을 보낸다. 형님, 망설일 것 없습니다. 서주를 차지하면 우리도 제대로 된 근거지를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백성들의 신뢰 없이 서주를 차지한다면 뒷날 화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나는 왕업을 도모하려는 것이 아니야. 다만 백성들이 도탄에 빠진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을 뿐.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서주를 지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백성을 먼저 생각할 뿐 이 땅을 제 것으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라면 서주를 올바르게 다스릴 것입니다. 도겸이 눈을 감으며 유비는 무겁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유비는 처음으로 한 지역의 주인이 되었다. 그러나 그의 앞길에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조의 진영, 어두운 밤. 조조는 여포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조조는 뛰어난 정치적 능력과 전략가로서 천하를 손에 넣기 위한 전진을 거듭하고 있었다. 한편 여포는 무용과 전투 능력에서 누구도 그를 따를 수 없는 인물이었지만 신뢰할 수 없는 배신자였다. 그가 진정으로 우리 편에 서게 될까요? 그는 힘을 원하는 자일 뿐이다. 그가 우리의 적이 되는 것보다 우리 편이 되는 것이 그에게 더 이롭다. 그를 내 손에 넣을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여포는 검은 갑옷을 입고 강렬한 눈빛을 보이며 등장한다. 그의 모습은 거침없고 어두운 기운을 발산하며 그의 입술은 살짝 웃음을 짓고 있다. 여포의 머리는 길게 흘러내려 있으며 전장의 악명을 짊어지고 있다. 조조, 내게 어떤 속셈이 있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단 하나. 나에게 주어질 자리를 찾기 위해서다. 여포 장군, 나는 당신이 필요하다. 당신의 능력은 뛰어나고 우리가 함께한다면 그 어떤 적도 두렵지 않을 것이다. 당신을 내 군에 두면 천하를 얻는 길이 열릴 것이다. 천하를 얻는다고? 조조, 내가 나를 쥐고 흔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는 항상 배신의 길을 걸어왔다. 과연 내가 나를 믿을 수 있겠는가? 믿을 수 없다면 적어도 나를 통해 내가 원하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제공하는 것은 강력한 지원과 명예, 그것이 너의 꿈을 이루게 해줄 것이다. 좋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하지만 기억해라. 나는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다. 내가 나를 속이지 않기를 바란다. 걱정 마라, 여포 장군.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줄 것이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 천하를 손에 넣을 것이다. 여포는 언제나 배신의 그림자를 드리우며 조조는 그를 믿으려 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의 신뢰는 결코 이어지지 않았다. 여포는 조조에게 손을 내밀며 협력하는 듯 했으나 내면에는 언제든지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운명은 결국 뒤틀리게 될 것이다. 전투가 벌어지고 여포는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갑자기 조조를 향해 반격을 시작한다. 조조의 군사들은 당황하고 조조는 뒤늦게 여포의 배신을 알아차린다.
이제 나는 조조의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 내 군은 나의 것이다. 모든 것은 내 손에 있다. 여포, 내가 너를 믿었던 시간은 무엇이었냐? 내가 나를 배신할 줄 알았다면 이 모든 것을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언제나 나만의 길을 갔다. 이 배신이 내가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다. 여포의 배신은 그를 곧바로 조조의 적으로 만들었고 그들의 관계는 종말을 보하게 되었다. 여포는 다시 한번 자신의 길을 선택하며 조조는 그의 믿음을 잃었다. 그러나 그 배신은 결국 양측 모두에게 커다란 대가를 치르게 만들 것이다. 강동의 초원. 손책이 말을 타고 부하들과 함께 달립니다. 아버지께서 꿈꾸셨던 강동통일 내가 반드시 이뤄내겠다. 손책, 너의 패기를 알고 있다. 하지만 강동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손책은 무력과 패기로 세상을 뒤흔드는 젊은 영웅. 태사자는 신중함과 충성으로 강동을 지키는 강철 같은 장수. 두 사람의 충돌은 운명이었다. 전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두 군대가 격돌한다. 태사자, 나와 정정당당히 승부를 부려. 내가 진정한 영웅인지 지금 시험해보겠다. 이 싸움은 단순한 결투가 아니었다. 강동의 운명을 가를 두 젊은 영웅의 만남이었다. 강동을 맡기기에 너만한 인재는 없겠군. 너라면 따를 만한 주군일지도 모르지. 이 결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손책과 태사자의 만남은 강동의 역사를 새롭게 써 내려갈 것이었다. 손책은 태사자와의 결투 이후 더욱 강한 결의로 강동을 정복해 나갔다. 아버지 손견이 이루지 못한 꿈, 강동을 손에 넣는 것이 그의 목표였다. 지금 그는 강동의 패자로 거듭나려 한다. 형주를 잃었어도 강동은 내 것이다. 모두 나를 따르라. 손책은 번개와 같은 속도로 적들을 무너뜨렸다. 그의 용맹과 결단력 앞에 강동의 군인들은 하나둘 무릎을 꿇기 시작했다. 손책을 막을 방법이 없단 말인가? 그의 기세가 하늘을 찌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막을 수 없습니다. 강동은 더 이상 내 손안에 있지 않구나. 유유의 패배와 함께 강동의 운명은 결정되었다. 손책은 마침내 강동의 새로운 지배자가 되었다. 아버지 보십시오. 이제 강동은 우리의 것입니다. 내 용기와 결단력, 강동을 다스릴 자격이 있다. 이제 강동은 내 손에 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더 큰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늘 높이 손책의 깃발이 휘날리고 그의 군대는 새로운 전장을 향해 나아간다. 손책은 이제 강동의 패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의 야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의 다음 목표는 더 큰 천하를 손에 넣는 것이었다. 서주, 풍요로운 땅이자 전략적 요충지. 지금 이곳은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다. 그 중심에는 한 명의 무장이 있다. 바로 여포. 이 서주는 내 것이다. 유비 따위가 어찌 이 땅을 다스릴 수 있겠느냐. 주공, 지금이 기회입니다. 유비는 원군을 구하러 떠났고 성 안에는 그의 가족과 적은 병력군. 한 번에 몰아치면 서주는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전군 공격하라. 여포, 내 놈을 그냥 둘 수는 없지. 하지만 병력이 부족하다. 유비 형님이 돌아오기 전까지 버텨야 한다. 그러나 여포의 무력 앞에 성문이 뚫리고 군사들이 성 안으로 몰려든다. 강력한 무력과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결단이다. 그것이 여포를 더욱 두려운 존재로 만들었다. 서주는 결국 그의 손에 넘어갔고 유비는 정처 없이 떠돌 운명에 놓였다. 그러나 권력은 한순간의 영광일 뿐. 여포에게 과연 이 승리가 축복이 될 것인가, 저주가 될 것인가. 드디어 서주를 차지했다. 이제 이 땅의 주인은 나다. 하지만 주공, 유비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고환이 남을 것입니다. 유비, 그놈이 어디로 가든 무슨 상관이냐. 나는 이곳을 다스릴 것이다. 이곳이 내 손에 들어왔으니 누구도 쉽게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승리에 취한 여포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 그가 믿고 있는 세상은 변덕스럽고 그의 왕자는 모래 위에 지어진 것과 같다는 것을. 조조는 황제를 자칭하려는 야망을 품고 있었다. 그는 한나라에 실질적인 권력을 쥐고 있었지만 자신이 황제 자리에 올라야만 그 모든 것이 정당해진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이 참칭이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의 욕망이 스스로를 몰락시킬 것인지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하우돈,
이제 나는 더 이상 한나라의 조정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미 이 나라의 진정한 실력자이지 않나? 내 손에 모든 권력이 쥐어졌다면 이제 황제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하지만 군왕께서 이렇게 황제를 자칭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 신하들이 반발할 것이고 그것이 내분을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나를 막을 수 없다. 나는 이미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다. 나는 공적인 명분을 가지고 있어. 황제가 되어야만 이 땅을 안정시킬 수 있다. 조조의 생각은 단순히 권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적을 영원히 남기려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그가 황제의 자리에 오른다면 그가 이룬 것이 모두 대서사시처럼 역사에 남을 것이라 믿었다. 사마이가 조조의 음모를 엿듣고는 조용히 생각에 잠긴다. 조조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면 그가 쌓은 공적은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닐 것이다. 모두가 그를 따라야 한다면 그 자리는 오히려 자신을 갉아먹을 수 있다. 사마이는 조조의 야망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야망이 결국 그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내심 깨닫고 있었다. 황제 참칭이 그를 어떻게 몰아갈지 그는 이미 예견하고 있었다. 군왕께서 황제를 자칭하면 다른 제후들이 연합하여 반기를 들지 않을까요? 그들이 우리의 계획을 저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들과 싸워야 할 것이다. 내 길을 막을 자는 없을 것이다. 조조는 그 누구도 자신을 막을 수 없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의 결단이 끝내 모든 것을 흔들어 놓을 수 있음을 그는 미처 깨닫지 못했다. 황제 참칭의 길은 결국 그를 더 큰 갈등과 전쟁으로 이끌었고 그것이 삼국지의 역사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조조는 수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며 필승의 전략을 다듬어왔다. 그의 전략은 단순한 전술이 아니라 승리를 이끌어내는 철저한 원칙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오늘 그는 그 필승 10개를 자신의 장수들에게 전달하고 있었다. 부하들이여, 내가 지금부터 말할 필승 10개는 단순히 전술에 그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칙이다. 첫 번째, 적의 허점을 파악하라.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적이 가장 약한 부분을 찾아내야 한다. 허점은 기회다.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군왕, 적의 약점을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계인가요? 그렇다면 두 번째 계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계는 적을 방심하게 만들어라. 적이 방심할 때 우리는 그들의 예측을 깨뜨릴 수 있다. 그들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공격해야 한다. 조조는 자신의 필승의 전략을 차근차근 설명하며 그 원칙들이 어떻게 실제 전투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지 명확히 했다. 그의 군사들은 그의 말을 하나하나 새기며 귀 기울였다. 세 번째 계는 간첩을 잘 활용하라. 적의 정보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들을 제압할 수 있다. 간첩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군왕, 간첩의 정보가 정확히 전달되도록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간첩은 그 자체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정보를 믿을 수 있는 자만을 활용하고 항상 검증된 경로로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어야 한다. 네 번째 계는 적을 분열시켜라. 적이 분열되면 우리는 그들의 힘을 쉽게 쥘 수 있다. 내부의 불안을 일으켜 그들의 결속을 약화시키라. 그렇다면 어떻게 적의 분열을 유도할 수 있습니까? 적의 불만을 자극하거나 그들이 서로 믿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들이 싸우게 만들면 우리는 그들 사이를 파고들 수 있다. 조조는 전략을 설명하면서 그의 지혜가 단지 전술적 승리를 넘어서 전쟁의 전반적인 흐름을 지배하는 방식임을 강조했다. 다섯 번째 계는 강한 군은 멀리서, 약한 군은 가까이서 공격하라. 강한 적은 멀리서 공격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약한 적은 가까이서 신속하게 처리하라. 강한 적과 약한 적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경험이 필요하다. 적의 움직임과 군세를 살펴보고 우리가 상대해야 할 적의 강점과 약점을 분명히 분석해야 한다. 여섯 번째 계는 적이 불리한 지형에 있을 때 빠르게 공격하라. 적이 불리한 지형에 있을 때 그들을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그렇다면 지형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전술을 조정해야 할까요? 우리는 지형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전술을 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지형이 불리하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그들의 약점을 공략하라. 일곱 번째 계는 식량과 보급을 차단하라. 적이 굶주리게 만들면 그들의 싸울 의욕이 떨어진다. 우리는 항상 적의 보급을 차단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군왕 보급을 차단하는 것은 중요한 전략이겠군요. 하지만 우리가 먼저 준비하지 않으면 역으로 우리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맞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비를 준비하고 적을 고립시키는 방법을 구상해야 한다. 8번째 개는 혼란 중에도 질서를 유지하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질서를 잃지 않도록 하라. 9번째 개는 전쟁을 미리 준비하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전쟁은 이미 실패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군을 믿어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으면 모든 전략도 무의미하다. 조조는 필승의 전략을 다 설명한 후 자신감을 드러내며 장수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전략은 단순히 이론이 아닌 그가 직접 실천해온 승리의 법칙들이었다. 그의 부하들은 그의 믿음과 지혜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이 10개가 있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원칙을 마음에 새기고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라. 서기 196년 서주의 작은 도시 소패. 유비는 도겸이 남긴 서주를 다스리며 백성의 신임을 얻고 있었다. 그러나 뜻밖의 인물이 그 믿음을 저버린다. 여포를 받아들인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나. 형님, 여포는 배신의 화신입니다. 동탁도 죽이고 공손찬도 속였죠. 내가 그놈을 보자마자 죽였어야 했어. 형님은 너무 착하셔. 전란 속에서도 사람을 믿는 마음을 잃고 싶지 않다. 그러나 하지만 유비의 너그러움은 곧 비수가 되어 돌아온다. 여포는 유비가 다른 전선으로 출병한 사이 서주를 기습해 점령하고 만다. 유비는 의리는 있어도 힘이 없지. 내가 서주를 다스리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장군, 유비는 소패로 밀려났습니다. 유비는 겨우 목숨만을 건진 채 소패에 머물며 하루하루를 절망 속에서 견딘다. 서주 백성을 지키지 못했구나. 도겸 장군의 뜻도 저버리고 말았어. 형님, 싸울 힘이 있다면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가 못 뺏은 건 아니다. 여포가 뒤통수 친 거다. 조조에게 가서 원군을 요청합시다. 그리하여 유비는 조조에게 직접 사신을 보내고 조조 또한 여포를 제거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서로의 목적이 일치한 순간 조조와 유비는 연합을 맺는다. 합의성은 강하지만 여포는 지혜가 부족하지. 유비, 자네가 앞서 나가 길을 열게. 서주의 죄인 유비 현도 이번에는 반드시 백성을 지켜보이겠어. 조심하십시오. 유비는 겸손하지만 야망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합의성 앞 유비와 조조의 연합군이 여포를 포위한다. 역사의 길이 남을 여포 토벌전의 서막이 오른다. 서기 199년 합의성 천하무쌍의 무장 여포는 조조의 대군에 포위당했다.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무력으로 적을 압도했던 그였지만 신하들의 배신과 지친 군사들은 이제 그를 버리려 하고 있었다. 조조의 포위망이 점점 조여오고 운명의 순간이 다가왔다. 이 배신자들, 내가 직접 나서야겠고. 그러나 그의 휘하 장수들인 송원과 위속은 이미 조조에게 항복하고 여포를 뒤에서 포박해버린다. 장군, 더 이상 버텨봐야 소용없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조조의 군막. 여포는 밧줄에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다. 조조는 승리한 자의 미소를 지으며 그를 내려다본다. 옆에는 유비가 서 있다. 하! 천하무쌍의 여포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내 앞에 무릎을 꿇다니 운명이란 참으로 가혹하지 않은가? 조조, 나를 살려둔다면 내게 충성을 맹세하겠다. 내 무력으로 그 어떤 적도 무찌를 수 있어. 오라! 과연 너를 부하로 삼는다면 내 군세는 더욱 강해지겠지. 유비, 그대 생각은 어떤가? 승상, 여포는 예전에 동탁을 배신하더니 또 정원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이런 자를 곁에 두는 것은 위험합니다. 유비, 내 놈, 내가 너를 어떻게 대해주었는데 지금 이 순간 내 목숨을 구해주지 않는단 말이냐? 나는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 옳은 말이오. 여포, 내 무력이 뛰어난 것은 사실이나 내 충성심은 바람처럼 변하는구나.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겠군. 이 배신자들, 내가 살아있다면 너희 모두를 베었을 것이다. 그러나 밧줄이 그의 목을 조이며 결국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둔다. 강한 힘도 충성 없는 자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구나.
천하무쌍이라 불렸던 무장이지만 결국 스스로 무너졌을 뿐. 유비는 조용히 그 광경을 바라볼 뿐이다. 조조의 군사들은 역고의 시신을 거두고 합의성은 완전히 조조의 손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해서 천하무쌍의 용장 역고는 세상을 떠났다. 강한 무력만으로는 천하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그의 죽음은 후세에 깊이 새겨주었다. 서기 196년 유비는 다시금 서주성을 되찾고자 한다. 그러나 강대한 조조의 군세 앞에서 과연 그는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을 것인가? 형님, 언제까지 이렇게 고민만 하실 겁니까? 서주는 본래 형님께서 백성들을 위해 다스리던 곳이 아닙니까? 당장 병력을 이끌고 성을 되찾읍시다. 장비야,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서주로 달려가고 싶다. 하지만 조조의 군세는 강하고 서주성의 백성들은 이미 많은 고난을 겪었다. 우리가 힘으로 성을 빼앗는다면 백성들은 또다시 전란에 휩쓸릴 것이다. 형님, 백성들을 걱정하는 마음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도겸 서주의 옛 주인은 이미 고인이 되었고 서주는 조조의 세력에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나서지 않는다면 백성들은 영원히 고통받을 것입니다. 그래, 서주는 내게 맡겨진 백성들이 있는데 나는 그들을 위해 싸울 것이다. 그러나 무력으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뜻을 얻어 성을 되찾겠다. 유비는 무력으로 서주를 빼앗지 않고 백성들의 신뢰를 얻어 다시금 서주의 주인이 되고자 한다. 그는 병력을 이끌고 서주의 가까운 마을로 향했다. 서주의 백성들, 나는 유비 그대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살아온 사람이다. 조조는 강한 무력을 지녔지만 그는 그대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어. 나는 피를 흘리는 전쟁이 아니라 그대들의 뜻으로 서주를 되찾고자 한다. 유비 장군은 우리를 위해 곡식을 나눠주었고 전란 속에서도 함께 있었어. 맞소. 조조의 관리들은 세금만 걷어가고 우리를 돕지 않았어. 점점 더 많은 백성들이 유비를 지지하는 소리를 외친다. 백성들의 지지는 강력한 병력보다도 큰 힘이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주의 관리들은 스스로 성문을 열고 유비를 새로운 주인으로 맞이하게 된다. 형님, 결국 백성들이 스스로 형님을 맞이하게 되었군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의의 승리입니다. 서주의 백성들이 다시는 고통받지 않게 내가 초성을 다하겠어. 이렇게 유비는 힘이 아닌 덕으로 서주성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의 앞에는 더욱 거센 풍랑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삼국의 패권을 둘러싼 데 대한 소용돌이다. 서주, 넉넉한 평야와 강이 흐르는 땅. 이곳을 맡고 있던 유비는 도겸의 유언에 따라 백성을 품고자 했다. 하지만 조조의 아버지가 서주 병사에 의해 살해당하면서 서주는 복수의 화마에 휩싸이게 된다. 백성들은 이곳을 믿고 따랐는데 내가 잘못한 것이다. 형님, 조조는 이미 서주를 불태울 각오로 진격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위험합니다. 뭘 망설이십니까? 놈이 아비를 잃었다 한들 서주 전체에 칼을 들이대는 게 말이 됩니까? 내가 지켜야 할 겁니다. 백성을 버리고 달아나선 안 된다. 조조는 부친의 억울한 죽음을 명분으로 삼았지만 그 마음속엔 더 큰 야망이 도사리고 있었다. 서주를 장악하면 중원의 길목이 열리는 것. 나의 부친이 무고히 죽었고 유비는 그를 숨기고 있다. 이는 하늘을 거스른 죄다. 조고, 백성까지 연루시키는 것 너무 지나치지 않겠습니까? 정의는 내 칼끝에 있다. 정의란 말로 약자만을 보호하진 않아. 불길이 치솟고 조조의 기병이 성벽을 돌파해 서주를 초토화한다. 유비는 백성을 데리고 후퇴하고 있다. 장군님, 제 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집이 다 타버렸습니다. 모두 나를 따르시오. 생명을 우선해야 합니다.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 놈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 장비가 조조의 목을 베리라.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닙니다. 형님과 백성을 먼저 살리는 게 우선이다. 유비는 성을 잃고 많은 백성들과 함께 끝없는 도주를 시작했다.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그는 정의라는 이름을 놓지 않았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일어설 날을 다짐했다. 불빛도 없이 숲속에서 쉬고 있는 유비, 지친 얼굴로 하늘을 바라보며 말한다. 서주 백성들의 눈동자 속 내가 봤지. 그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 다시 일어서겠다.
이 전투는 유비에게 쓰디쓴 패배였지만 백성을 향한 그의 진심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것이 훗날 유비가 촉의 황제로 이어지는 첫걸음이었다. 여포가 패한 후 유비는 흩어지고 관우는 조조에게 사로잡혔다. 하지만 조조는 관우의 충성과 무용을 아껴 억지로 굴복시키기보다는 은혜를 베풀어 마음을 얻으려 한다. 문장, 그대의 무예는 천하에 빛날 만하오. 나는 항상 그대를 벗 삼고 싶었소. 이제 나와 함께 천하를 도모하지 않겠소? 공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고맙게 생각하나 나는 유비 형님을 섬기는 몸, 마음을 바꿀 수는 없어. 허허, 그러면 어찌하여 내 군영에서 머물고 있단 말이오? 주군의 생사를 알지 못하니 몸을 의탁할 곳이 없을 뿐. 하지만 만약 형님을 찾는다면 천리를 가더라도 곧장 떠날 것이오. 조조는 명령을 내려 비단과 황금 그리고 적토마를 관우에게 하사한다. 조조는 강제로 관우를 억누르지 않고 오히려 은혜를 베풀며 그의 마음을 흔들고자 했다. 하지만 관우의 충성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것은 보잘것없는 선물이오. 특히 이 적토마, 천리를 달릴 수 있는 명마라오. 주공의 은혜에 감사드리오. 하지만 이 은혜는 유비 형님을 다시 찾는 날 반드시 갚겠소. 좋소. 하지만 유비가 이미 죽었다면?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만약 형님이 돌아가셨다면 나는 그의 유고를 안고 천하를 떠돌 것이오. 어떤 권력도 나를 막을 수 없어. 하하, 과연 천하의 장부라 할 만하군. 좋소, 그대의 뜻을 알겠소. 관우는 조조의 호혜 속에서도 결코 충성을 잊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사람, 유비만이 존재했다. 그리고 그는 다짐했다. 형님을 찾는 날 무슨 일이 있어도 조조의 진영을 떠날 것이라고. 건한 4년, 조조는 허도에서 연회를 열고 충신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었다. 하하, 천하가 아직 어지러우나 우리는 한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이 자리에 있어. 모두 마음껏 마시고 즐기시오. 지금이 기회다. 이 술에 독이 들어있다. 한시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조조를 제거해야 한다. 이 술이 참 독특한 향이 나는군. 길평, 자네도 한 잔 마시겠나? 길평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린다. 연회장의 분위기가 갑자기 얼어붙는다. 신하들이 조조와 길평을 번갈아 쳐다본다. 폐하, 소인은 감히 먼저 마실 수 없습니다. 폐하께서 먼저 드신 후에야. 하, 그럴 필요 없지 않나? 자네가 따른 술이라면 아무 문제 없을 터인데. 길평은 이미 들켰다는 것을 깨달았다. 조조는 의심이 많고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는 인물이었다. 이대로 거부하면 더욱 수상해진다. 그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그만두어라. 이미 알겠다. 길평, 자네가 나를 독살하려 했구나. 연회장은 정적에 휩싸인다. 호위병들이 순식간에 길평을 포위한다. 길평은 무릎을 꿇지만 눈빛은 결연하다. 그래, 맞다. 나는 한시를 위해 폐하를 제거하려 했다. 조조, 그대는 황제를 협박하고 천하를 농락하는 반역자다. 내가 죽더라도 언젠가는 그 죄업을 갚게 될 것이다. 어리석구나. 한실이 이미 기울어졌음을 아직도 모르겠느냐? 세상은 강한 자가 지배하는 법이다. 끌고 가라. 그리고 본보기로 삼도록 하라. 조조, 그대의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 길평의 암살은 실패로 끝났고 그는 역사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그의 충정과 용기는 이후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었다. 조조는 그를 제거했지만 그의 의심과 경계심은 더욱 깊어졌다. 재미있는 놈이었군. 그는 잔을 비우고 연회는 다시 시작되지만 그 분위기는 이전과 다르게 싸늘하다. 조조는 관우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었지만 관우의 마음은 오직 유비를 향해 있었다. 오늘 밤 그는 결단을 내렸다. 이 늦은 밤에 무슨 일인가? 문장! 승상, 오랫동안 저를 돌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떠나야겠습니다. 내가 언젠가 떠날 거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쉽게 보내줄 것 같으냐? 저는 평생 의리를 지키고자 합니다. 형님을 찾기 위해서라면 어떤 난관도 감수할 것입니다. 문장! 나는 너를 진심으로 아꼈다. 내가 원한다면 벼슬과 땅을 더 줄 수도 있다. 왜 굳이 떠나려 하는가? 승상의 은혜를 잊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형님이 있습니다. 의리는 목숨보다 소중한 법입니다. 하하, 참으로 고집이 센 자로군. 그래, 가라. 하지만 한 가지만 묻겠다. 다시 만난다면 그때도 나의 적이 될 것이냐? 운명에 맡기겠습니다. 새벽녘 관우가 붉은 망토를 휘날리며 적토마를 타고 성문을 나섰다.
조조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본다. 조조는 관우를 잡을 수 있었지만 그의 의리를 존중해 길을 열어줬다. 이제 관우는 다시 형제의 곁으로 돌아가려 한다. 관훈장, 다시 만날 날이 오겠지. 이것이 관우와 조조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그들의 길은 달랐지만 서로를 인정한 두 영웅이었다. 관우는 조조를 떠나 유비를 찾아가는 길에 수많은 난관을 겪었다. 마침내 유비와 장비가 있는 곳에 도착한 순간 세 형제는 다시 만나게 된다.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헤어진 지 오래된 형제들. 오직 재회의 날만을 기다려온 관우는 마침내 유비와 장비가 머물고 있는 곳에 도착했다. 형님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내가 조조를 처부수고 직접 데려오겠소. 주마간 유비와 장비가 촛불 아래 앉아 술을 마시고 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관우가 모습을 드러낸다. 그의 갑옷은 먼지에 뒤덮였고 붉은 망토는 바람에 나부낀다. 운장, 내가 정말이냐? 형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 배신자, 감히 조조 밑에서 살았단 말이냐? 삼형제의 의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깨지지 않는다. 운장은 우리를 배신한 적이 없다. 승상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어 잠시 머물렀을 뿐. 제 마음은 단 한 번도 형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천리를 달려온 것은 오직 형님을 다시 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고생했다, 운장. 이제 다시 함께하자. 좋다. 오늘 밤은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된 날이니 이 한 잔을 나누자. 관우는 미소를 지으며 술잔을 받아든다. 세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잔을 부딪힌다. 촛불이 흔들리며 그들의 그림자가 하나로 합쳐진다. 피보다 진한 형제의 의리, 그들이 다시 뭉쳤다. 세 사람의 앞길은 여전히 험난하겠지만 함께라면 두려울 것이 없었다. 젊은 패왕 손책, 그는 강동을 평정하며 천하를 꿈꾸었다. 하지만 그의 거침없는 기세는 많은 원한을 샀고 마침내 그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숲속에서 갑자기 화살이 날아온다. 손책이 반사적으로 몸을 돌리지만 화살 한 발이 그의 볼을 스치며 피가 튄다. 저기다. 방비를 단단히 하라. 손책,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다. 손책은 용맹하게 싸우지만 한 암살자가 창을 던지고 그것이 그의 어깨를 깊이 찌른다. 손책이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말에서 떨어진다. 손책은 강동을 통일한 전쟁의 귀재였지만 적들의 기습 앞에서는 완벽할 수 없었다. 그의 몸은 피로 물들고 생명은 점점 꺼져가고 있었다. 주유, 이 몸이 오래가지 못할 것 같구나. 대왕, 말씀을 삼가십시오. 곧 회복하실 것입니다. 아니다, 나는 안다. 하지만 걱정할 것은 없다. 내 동생 손권이 있다. 주유야, 내가 손권을 보필해 강동을 지켜주겠느냐? 제 목숨을 걸고 손권 공제를 보좌하겠습니다. 강동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손책이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는다. 그의 손이 침상 위로 힘없이 떨어진다. 손책, 젊은 나이에 강동을 제패했던 패왕. 그러나 그는 너무도 이른 죽음을 맞이했다. 그러나 그의 유지는 손권과 충신들에게 이어졌고 강동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며 노을 진 하늘 아래 손권이 먼 곳을 바라본다. 그의 눈빛에는 형의 뜻을 잇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있다. 조조와 원소가 중원에 패권을 두고 맞붙을 때 유비는 조조에게 패배한 후 원소에게 몸을 의탁하고 있었다. 그러나 유비의 마음은 불안했다. 원소가 강대한 병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나치게 신중했고 조조를 상대할 결단력이 부족했다. 유비는 이 거대한 전쟁 속에서 스스로의 길을 찾아야 했다. 현덕이여, 조조가 관도에 웅크리고 있지만 이미 병력은 피폐해졌어. 나는 10만 대군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한 번에 공격하면 조조는 무너질 것이야. 공께서는 강한 병력을 가지고 계시니 조조는 속임수와 비략에 능합니다. 너무 쉽게 보아선 안 됩니다. 하하, 현덕도 너무 신중하구려. 내가 어찌 조조 따위를 두려워한단 말이야. 다만 조조는 오랜 싸움에도 불구하고 병력을 단단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곽가, 순욱과 같은 지략가들이 있으며 단순한 힘으로 이길 상대가 아닙니다. 나는 이미 결정을 냈다. 현덕은 내 명을 따라 군을 이끌고 남쪽을 견제하시고 조조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것이 그대의 역할이다. 유비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고민이 스친다. 야영지 군마가. 장비는 불만 가득한 얼굴로 술잔을 거칠게 내려놓고 관우는 차분히 검을 닫고 있다. 형님, 원소는 결단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자가 조조를 이길 거라 믿으십니까? 형님께서는 이미 결정을 내리셨다. 하지만 원소의 명을 따르는 것이 최선인지 우리도 깊이 고민해야 하오. 나도 원소가 조조를 이길 거라 확신하지 못하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다른 길이 있는다. 차라리 우리가 직접 군사를 모아 중원을 향해 나아갑시다. 왜 남의 밑에서 눈치를 봐야 합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힘이 부족하다. 하지만 이 전쟁이 끝난 후 반드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찾을 것이다. 관우와 장비는 서로 눈을 마주친다. 장비는 씩씩거리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관도 전투 중 원소 진영의 내부. 밤하늘에 불길이 치솟고 병사들은 우왕좌왕한다. 조조는 기습을 감행해 원소의 군량을 불태웠고 원소의 군은 혼란에 빠졌다. 병사들의 사기는 무너지고 지휘계통은 붕괴되었다. 유비는 이 혼란 속에서 결정을 내려야 했다. 유공! 조조의 군대가 보급로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곧 함락될 것입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 모든 병력을 정리하고 남쪽으로 이동한다. 한밤중 유비의 군이 조용히 퇴각하는 모습. 숲속에서 횃불이 흔들리며 병사들은 말을 타고 빠르게 움직인다. 유비는 원소를 떠나 남쪽으로 향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누구의 휘하에 있을 생각이 없었다. 그의 길은 스스로 개척해야 했으며 그 길의 끝에는 촉한의 건국이 기다리고 있었다. 건한 5년, 북방의 패자 원소는 조조를 토벌하고 천하를 손에 넣기 위해 대군을 일으키려 한다. 이제 그의 휘하 장수들과 책사들이 마지막 논의를 위해 모였다. 조조가 허두에 운거하여 황제를 앞세우고 천하를 농락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그 간악한 자를 제거하고 한실을 바로 세울 때다. 주공, 조조는 비록 세력이 작지만 병법에 능하고 용병이 신속합니다. 섣불리 나섰다가는 오히려 적의 계략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내가 천하의 군웅 중 으뜸이라 칭송받는데 어찌 조조 따위에게 두려움을 느끼겠소? 나는 사군 외에 병사를 거느리고 있으며 정의 기병과 명장들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가 나서면 조조 따위는 모래 위에 성처럼 무너질 것이다. 전풍의 말도 일리는 있으나 지금이야말로 천하를 제패할 기회입니다. 대군을 일으켜 허도를 공격한다면 조조는 감히 우리를 맞설 수 없을 것입니다. 주공, 제가 선봉이 되어 조조의 군세를 초토화시키겠습니다. 제 장창 이 조조의 목을 벨 것입니다. 알량 혼자 싸우게 둘 수 없지. 나 또한 함께하겠소. 조조군 따위 우리 둘이 나서면 순식간에 괴멸될 것이오. 좋다. 전군에 명하라. 3군을 정비하고 곧바로 남하하여 조조를 무찌를 것이다. 주공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광대한 성문 앞 원소의 군대가 끝없이 늘어서 있다. 붉은 깃발이 휘날리고 군사들의 창과 갑옷이 아침 햇살에 반짝인다. 드디어 출정의 날이 밝았다. 원소의 수십만 대군이 조조를 무너뜨리기 위해 남쪽으로 향하려 한다. 장병들이여, 우리는 조조라는 간악한 반역자를 제거하고 한실의 명맥을 바로잡아야 한다. 우리의 위대한 군세가 나아가면 천하는 우리 발밑에 놓일 것이다. 주공 만세, 원시 천하를 위하여. 원소는 말 위에 올라서서 군사들을 내려다본다. 북소리와 함께 수십만 대군이 성문을 나서며 행군을 시작한다. 먼지가 하늘을 가릴 정도로 기세가 등등하다. 원소의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며 드디어 그가 천하를 손에 넣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다. 출진하라! 조공, 원소가 대군을 일으켜 허도를 향해 진격 중입니다. 드디어 움직였군. 원소의 병력이 많다 한들 싸움은 수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원소는 10만이 넘는 대군을 이끌고 남하하였고 조조와의 운명을 건 결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이제 역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려 한다. 푸른 하늘 아래 광활한 벌판, 원소의 대군이 관도 근처에 진을 치고 있다. 거대한 군막이 늘어서 있고 깃발이 바람에 휘날린다. 병사들은 창과 활을 정비하며 긴장된 표정을 짓고 있다. 건한 5년 원소는 10만 대군을 이끌고 남하하여 조조의 군세를 압박했다. 이에 반해 조조는 겨우 2만의 병력으로 이에 맞섰다.
병력 차이는 압도적이었으나 승리는 병사의 수로 결정되지 않는 법이었다. 관도 요새 내부 조조가 모래로 만든 지도를 바라보며 신중한 눈빛을 빛낸다. 곽가, 순유 등 참모들이 둘러서 있다. 주공, 원소의 군세는 크지만 명령 계통이 혼란스럽고 보급도가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이를 노린다면 승산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병력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으나 기민한 전술을 펼친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좋다. 적의 보급로를 끊고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하자. 모두 각오하라. 이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 그 시각 원소의 장수 허유는 주군의 우유부단함에 절망하고 조조에게 귀순을 결심한다. 조공, 원소의 군량이 오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곳을 치신다면 승리는 조공의 것이 될 것입니다. 좋다. 즉시 오소를 급습한다. 새벽녘 조조의 기병대가 안개를 뚫고 오소로 돌진한다. 보급고를 지키던 원소의 병사들이 허둥대며 방역하지만 기습을 받아 제대로 싸우지 못한다. 불을 질러라. 적의 식량을 태워라. 불길이 치솟고 원소의 군량이 불타오른다. 하늘을 가르는 함성과 함께 조조의 군대가 승기를 잡는다. 원소의 본진, 불타는 오소의 불길이 멀리서도 보인다. 원소가 절망에 찬 눈으로 바라본다. 어찌 이럴 수가? 이 어리석은 놈들, 내 명을 어기고 허유를 풀어주다니. 우리는 졌단 말인가? 관도 요새 조조가 불타는 적진을 보며 미소를 짓는다. 대군도 명문도 중요하지 않다. 승리하는 자가 천하를 얻는 것이다. 그의 군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환호한다.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며 조조는 먼 곳을 바라본다. 그의 눈빛에는 다음 전장을 향한 결의가 서려있다. 관도대전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었다. 그것은 강자가 살아남는 천하의 질서를 바른 싸움이었다. 원소는 몰락하고 조조는 천하를 향한 패권을 굳건히 다져나갔다. 관도에서의 대승은 조조의 패권을 결정짓는 순간이었다. 그는 약한 병력으로 강대한 원소를 꺾었고 북방의 주도권을 손에 넣었다. 이제 그는 승리를 곱씹으며 다음 행동을 준비하고 있었다. 원소, 너는 대군을 가졌지만 전쟁은 숫자로만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야 했다. 주공, 원소의 군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대잔병들은 황하를 건너 도망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 북쪽을 평정하고 황제의 권위를 바로 세워야 한다. 업성 성문이 열리고 조조군이 당당하게 접선한다. 백성들은 두려움과 기대가 섞인 눈빛으로 지켜본다. 업성은 한때 원소의 강력한 거점이었지만 이제 조조의 손아귀에 들어왔다. 그는 이곳을 새로운 중심지로 삼고 북방을 안정시키려 했다. 주공, 원소의 잔당이 아직 북쪽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치지 않으면 다시 기세를 회복할지도 모릅니다. 맞다. 한 번에 끝내야 한다. 원상의 군대가 집결하기 전에 쳐야 한다. 이제 나의 시대가 오는구나. 광활한 선원, 원소의 아들 원상과 원탄이 패잔병을 모아 저항하고 있다. 그러나 조조군이 이미 진을 치고 있다. 패잔병을 이끌고 도망친 원소의 아들들은 마지막 저항을 준비했지만 조조의 군대는 이미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이제 끝내자. 원소의 시대는 지나갔다. 황천 아래 오직 하나의 죽음만이 존재할 뿐이다. 조조가 손을 들어 올리자 기병들이 일제히 돌진한다. 원상의 군은 한개 빠지고 사방으로 흩어진다. 원소의 세력은 붕괴되었고 조조는 드디어 북방을 완전히 장악했다. 그러나 그의 야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제 북방은 안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남쪽을 바라볼 차례입니다. 유비는 경주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고 선권도 강동에서 힘을 기르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천하는 3분될 것이다. 그러나 결국 한 사람만이 남게 되겠지. 조조가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본다. 그의 눈빛에는 끝없는 야망이 서려있다. 관도에서의 승리는 시작에 불과했다. 조조의 시대는 이제 막 열리고 있었다. 서기 200년 관도 전투가 한창이던 시기 조조의 세력 아래 있던 유비는 점차 그의 야망을 깨닫고 있었다. 비록 조조가 그를 후대했지만 유비는 조조가 진정으로 믿을 수 없는 인물임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떠날 결심을 한다. 현덕, 오래도록 내 곁에 있으니 이제 우리도 한 식구나 다름없구려. 천하가 어지러운 이때
그대와 내가 힘을 합치면 세상을 통일할 수도 있지 않겠소? 승상의 은혜,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실의 후손으로서 오직 황실을 받드는 것이 제 뜻입니다. 하하, 그대는 너무 고지식하구려. 황실이란 이미 명목뿐인 존재, 힘이 곧 천하를 다스리는 도리여. 유비는 속으로 조조의 본심을 깨닫고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결심한다. 밤 유비에 거쳐 등불 아래에서 유비, 관우, 장비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다. 형님, 어찌하여 조조 밑에서 이렇게 참아야 합니까? 지금 당장 떠나 싸움을 걸어야 합니다. 장비, 경솔하게 행동하면 안 된다. 조조의 군세는 강대하고 그의 눈과 귀는 사방에 퍼져 있다. 지금 우리가 잘못 움직이면 모두 죽을 수도 있다. 관우의 말이 맞다. 하지만 더 이상 지체할 수도 없다. 조조의 의중은 원하다. 그는 우리를 한실의 신하로 여기지 않고 단지 자신의 부하로 삼으려 하고 있다. 우리에게 남은 길은 단 하나, 은밀히 빠져나가는 것이다. 좋소. 그럼 언제 움직입니까? 내일 새벽, 조조의 군사들이 방심한 틈을 다 떠날 것이다. 새벽 허도의 성문 근처 안개가 자욱한 거리 속에서 유비와 그의 부하들은 말 위에 올라 몰래 빠져나가려 한다. 이 새벽에 어디를 가십니까? 유비 장군? 조공께서 나를 외곽의 농지를 살펴보라고 하셨다. 곧 돌아올 것이니 문을 열어주오. 병사는 잠시 망설이지만 유비의 품격과 조조의 신임을 떠올리고는 문을 열어준다. 유비 일행은 천천히 말을 몰고 나가지만 문을 벗어나자마자 속도를 올려 전력으로 달리기 시작한다. 이제야 제대로 숨을 쉴 수 있겠고. 형님,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의 뜻을 펼칠 곳은 남았다. 서둘러 형부로 가자. 마침내 우리만의 길을 갈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유비는 조조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갔다. 그는 단순한 한 명의 장수가 아니라 한 시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로 성장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관도대전의 패배 이후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원소의 군세는 무너지고 그의 아들들과 신하들은 혼란에 빠졌다. 패전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조조의 군세가 북쪽을 향해 진격하고 있었다. 원가의 운명은 풍전등화와도 같았습니다. 원소는 패배의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병을 얻었다. 결국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을 거두었고 원가의 후계 문제는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다. 장남 원담과 차남 원상의 업에서 서로를 견제하며 대립하였으니 이는 원가를 더욱 파멸로 이끌었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가문의 족장자인 내가 가업을 이을 것이다. 웃기는군. 부친께서는 나를 총애하셨다. 형님은 무능하여 패배만 가져오지 않았소? 두 분, 지금은 다툴 때가 아닙니다. 조조가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내가 가문을 이끌어야 한다. 원상, 내가 물러나면 피 흘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다. 내가 왜? 형님이야말로 내려오시오. 두 형제는 서로를 노려본다. 신하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핀다. 업성, 원담과 원상의 군대가 서로를 향해 활을 겨누고 있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며 숨어있다. 공자님들께서는 제 형제를 죽이려 하십니까? 원소 공의 뜻이 이런 것이었겠습니까? 원소 공이 남긴 것은 원가의 명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싸울 수밖에 없다. 말을 참 잘하는군. 하지만 난 형님을 믿을 수 없어. 역시 형제간의 싸움이 가장 달콤한 법이지. 이제 우리가 개입할 때가 되었군. 원담은 위험을 감지하고 우리에게 투항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여라. 하지만 그를 살려둘 필요는 없다. 조조의 군대가 업성을 향해 진격한다. 원담은 조조의 도움을 받았으나 조조에게 배신당해 처형당한다. 조조, 내 놈을 믿은 것이 내 잘못이었다. 믿은 것이 아니라 이용당한 것이겠지. 원가는 스스로 무너졌다. 원담이 처형당한다. 한편 원상은 유주로 도망쳤으나 결국 조조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한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조조의 군대가 업성을 완전히 장악한다. 이렇게 원가의 형제들은 서로를 죽이려 했고 결국 조조의 계략에 휘말려 멸망하였다. 한때 북방을 호령했던 원소의 가문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조조는 더욱 강한 패권을 쥐게 되었다. 이것이 운명이었을까? 인간의 어리석음이었을까?
어두운 밤, 조용한 시골길. 반딧불이 희미하게 빛나고 멀리 작은 초가집에서 은은한 등불이 새어나온다. 유비, 관우, 장비가 말을 타고 다가온다. 혼란한 세상 속에서 지혜로운 자를 찾아 길을 떠난다. 그는 천하의 명망 높은 도인 수경 선생을 만나기 위해 길을 나섰다. 형님,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이 노인이 정말 대단한 인물 맞소. 수경 선생은 예로부터 뛰어난 도사로 알려져 있어 조조조차 그를 얻지 못해 한탄했다 하오. 맞네. 도가 깊은 자는 세상을 미리 본다 한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보자. 유비가 초가집 문을 두드린다. 안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초가집 내부, 수경 선생, 정욱이 초로의 도사 모습으로 앉아있다. 긴 흰 수염과 푸른 도포를 걸치고 조용한 눈빛으로 손님들을 맞는다. 먼 길을 오셨군요. 유비 현덕, 그대는 천하를 떠도는 영웅이 아니요? 선생님께 조언을 구하러 왔습니다. 난세 속에서 백성을 위한 길을 찾고자. 천하는 혼란하나 그 속에서도 흐름이 있지. 지금은 조조가 하늘의 뜻을 등에 업고 있어. 그러나 그 역시 영원할 수는 없소. 그럼 저희는 어찌해야 합니까? 천하는 삼분될 것이요. 강한 자가 먼저라 생각하겠지만 참된 패자는 백성을 품어야 하오. 백성을 품으라는 뜻 깊이 새기겠어. 하지만 지금 저는 보잘것없는 신사.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대에게 한 사람을 추천하리다. 그는 아직 이름을 떨치지 않았으나 천하를 움직일 지략을 가졌어. 그의 이름은 제갈량이라고 하오. 유비와 일행이 놀란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본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장비가 주변을 둘러보다가 방 한쪽에 걸려있는 낡은 옷을 발견한다. 선생, 저 낡은 옷이 참 오래된 듯하오. 그 옷이 단복이란 것이요. 소박한 삶을 상징하지. 나는 이 옷을 입으며 늘 마음을 다잡소. 부귀영화가 아닌 소박함 속에서 그를 찾으시는군. 저도 본받겠습니다. 유공께서는 원래 그러한 성품을 지녔소. 조심하시오. 권력에 물들면 길을 잃을 수도 있어. 유비가 단복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하는 모습으로 장면이 마무리된다. 이른 새벽, 유비와 그의 형제들이 말을 타고 떠난다. 수경 선생이 문 앞에서 조용히 배웅한다. 이렇게 유비는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한 단서를 얻었다. 그리고 훗날 그는 삼고초려 끝에 제갈량을 만나 천하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게 된다. 해가 떠오르며 유비 일행이 수평선 너머로 사라진다. 수경 선생은 조용히 미소 짓고 바람이 초가집을 스쳐 지나간다. 관도대전 이후 조조는 승승장구하며 원소의 세력을 무너뜨렸다. 이제 그의 눈길은 형주로 향하고 있었고 유비는 신야에서 힘을 기르며 다음을 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책사 서서에게 뜻밖의 일이 벌어진다. 서서, 자네가 없었더라면 지금의 나는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하지만 조조는 서서의 모친을 인질로 삼아 그를 초청하였다. 춘과 효 사이에서 서서는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께서 나로 인해 위험에 처하셨다. 나는 어찌해야 하는가? 유비 공께서 나를 믿어주셨지만 내게 있어 어머니를 외면할 수는 없는 일이다. 마침내 서서는 결심을 내리고 유비를 찾아가 작별을 구한다. 주공,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어머니께서 조조의 손에 계십니다. 저는 더 이상 여기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유비는 놀라고 슬픈 표정을 짓지만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인다. 자네 뜻을 어찌 모르겠는가? 효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지만 조조는 자네의 재능을 탐할 것이다. 저는 조조를 위해 책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어머니를 모시러 가는 것뿐입니다. 주공께서는 부디 이 난세를 이겨내십시오. 서서, 조조 밑으로 가더라도 절대 그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내가 조조 놈을 잡아 내 어머니를 구할 테니 가지 말거라. 장군의 호의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서서,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는 걸 알고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올 것이야.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부디 강건하십시오, 주공. 서서는 마침내 등을 돌려 떠난다. 유비는 그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본다. 그날 이후 서서는 조조에게 갔지만 끝내 책사로서 그의 신하가 되지 않았다. 유비는 서서가 떠난 자리를 바라보며 더욱 강해질 것을 다짐했다. 이별은 아쉬웠지만 운명은 다시 이들을 만나게 할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다. 이렇게 유비와 서서는 헤어졌지만 이는 더 큰 운명을 향한 길목에 불과했다. 유비는 자신의 뜻을 잃지 않았고 서서는 끝까지 조조의 책사가 되지 않았다. 역사는 그렇게 흐르고 있었다. 조조의 위세가 날로 강해지고 송권은 강동을 장악한 혼란한 시대.
유비는 하늘이 내린 지략가를 얻어야 한다는 갈망으로 제갈량을 찾아 나섰다. 사람들은 그를 와룡이라 불렀고 그의 지혜는 천하를 뒤흔들 수 있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제갈량은 속세를 떠나 산속 초가집에서 학문에 정진하고 있었다. 형님, 그 자가 정말 하늘이 내린 지략가라면 어찌 산속에서 책만 읽고 있겠습니까? 차라리 도원결의 때처럼 우리가 직접 싸워 천하를 차지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장기, 경솔한 말을 삼가되 천하는 무력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군략과 지략이 함께해야 진정한 태업을 이룰 수 있다. 형님께서 이리도 정성을 다하시는 걸 보면 분명 비범한 인물이리라. 두 형제의 말이 일리가 있다. 하지만 진정한 인재를 얻으려면 내 스스로 낮추고 정성을 다해야 한다. 가자, 서둘러야 한다. 유비가 조심스레 문을 두드리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다. 한마을 사람이 다가온다. 아, 손님이로군요. 선생께서는 며칠 전에 학문을 탐구하러 다른 곳으로 떠나셨소. 그렇다면 다시 찾아와야겠다. 돌아가자. 며칠 후 다시 찾아온 유비. 그러나 이번에도 제갈량은 집에 없었다. 형님,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우리가 대장군인데 한낱 선비를 이렇게까지 찾아야 합니까? 그는 감히 형님의 정성을 거절하는 것입니까? 장비야, 3번 찾아가야 한다면 3번 가는 것이다. 진정한 인재를 얻기 위해서라면 1000번이라도 찾아갈 것이다. 세 번째 방문. 유비는 직접 눈을 헤치며 초가집 문을 두드린다. 한참 후 문이 열리며 젊은 학자가 모습을 드러낸다. 멀리서 찾아오셨군요. 유비 현덕께서 3번이나 찾아오셨다 하니 그 정성을 외면할 수 없겠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선생께서는 하늘이 내린 와룡이라 들었습니다. 저는 백성을 위하는 도를 펼치고자 하나 지략이 부족합니다. 부디 저를 도와 백성을 구해 주십시오. 주공께서는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진실하십니다. 하지만 천하는 아직 조조의 손에 있고 총권 또한 강동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힘을 기를 때이니 주공께서는 어떠한 난관도 견디실 수 있겠습니까? 비록 길이 험난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백성을 위한 길이라면 저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주공을 위해 천하삼분지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비의 눈이 빛나고 화면이 서서히 흐려지며 장면이 마무리된다. 이렇게 유비는 제갈량을 얻게 되었고 이후 천하는 3국으로 나뉘어졌다. 유비는 제갈량으로 인해 천군만마를 얻은 주군이 되는데 삼국지의 최고 지략가인 제갈량. 그의 활약은 어떻게 될 것인지 다음화에 계속. 적벽대전 이전 총권은 형 손책의 유지를 이어받아 강동을 다스리고 있었다. 그러나 젊은 그를 시험하려는 세력들은 끊이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황조는 오랫동안 손씨 가문과 대립하며 강남의 질서를 위협하고 있었다. 이 전투는 송권이 진정한 강동의 군주로 거듭나는 순간이었다. 주몽, 황조의 군대는 장당을 따라 요새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방심에 따간 역습당할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공격하지 않으면 그는 더 강해질 것입니다. 오래 기다렸다. 내 손으로 황조를 무너뜨리겠다. 주유, 너는 수군을 이끌어 강을 차단하라. 노숙, 보급선을 방어하며 후방을 지켜라. 장수들아, 내게 승리를 가져오겠는가? 예, 주공. 송권이 칼을 뽑아 높이 들며 전쟁을 선포한다. 강변, 송권의 군대가 황조의 군과 빗돌렸다. 화살이 날아다니고 병사들의 함성이 가득하다. 손씨 가문이 감히 나를 공격하다니. 이 배신자들. 그 순간 강을 따라 송권의 수군이 급습한다. 주유의 전략이 빛을 발한다. 황조, 내가 강을 장악했다고 착각했나? 이제 내 퇴로는 없다. 황조를 잡아라. 오늘 강동의 적을 끝낸다. 송권의 병사들이 기세를 올려 적을 몰아붙인다. 황조의 군대는 점점 무너지고 결국 황조는 송권의 부하에게 승포된다. 전투가 끝난 후 송권이 포로가 된 황조를 바라본다. 강동을 어지럽힌 죄, 내가 스스로 알 것이다. 이제 손씨의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송권은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린다. 황조의 처형이 결정되며 강동의 통일이 가까워진다. 이 전투는 단순한 승리를 넘어 송권이 강동의 군주로 인정받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그의 이름은 점점 더 강하게 울려 퍼지며 조조와 유비가 주목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갔다.
유비는 제갈 공명을 3번 찾아가 군사로 삼았다. 그리고 마침내 공명은 유비를 위해 첫 번째 전장에서 자신의 지략을 펼칠 기회를 얻었다. 이 전투는 공명의 이름을 천하에 떨치는 시작이었으며 그가 신출귀몰한 책략가임을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밤, 촛불이 깜빡이는 막사, 유비가 지도 앞에 서 있고 관우와 장비는 팔짱을 낀 채 제갈 공명을 바라본다. 공명, 자네가 우리 군의 책사를 맡았다지만 전투 경험이 있나? 거책과 이론만으로 싸울 수는 없네. 장비, 공명 선생께 예의를 지켜라. 이미 주공께서 신뢰를 보이셨다. 공명, 이번 전투에서 자네의 계책을 따르니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나? 주공, 적장 하우더는 무용이 뛰어나지만 성격이 급하고 쉽게 도발에 넘어갑니다. 그 점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건가? 먼저 유인책을 써서 하우돈을 산속 협곡으로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곳에서 기습을 감행하면 쉽게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좋다. 공명의 계책대로 움직이자. 이른 새벽, 안개 자욱한 협곡. 유비군이 일부러 후퇴하는 듯 보이자 하우돈이 이를 쫓아간다. 겁쟁이 유비, 내 놈이 감히 내 앞에서 도망치다니. 전군, 추격하라. 지금이다. 화공을 실행합니다. 매복해 있던 유비군이 보라사를 쏘아 협곡 양쪽에서 불길이 솟아오른다. 혼란에 빠진 하우돈 군이 우왕좌왕. 이것이 계략이었단 말인가? 후퇴하라. 이제야 내 차례고. 하우돈 어디 도망가 보시지. 하우돈은 필사적으로 싸우지만 이미 싸움은 길었다. 전투가 끝나고 유비는 승리한 군사들과 함께 언덕 위에서 전장을 내려다본다. 공명, 그대의 지략 덕분에 큰 승리를 거두었네. 역시 자네를 모셔오길 잘했어.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주공, 앞으로도 많은 전투가 있을 것입니다. 승리를 위해선 더욱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공명의 책략이 통했지만 다음 전투에서는 내 힘이 필요할 테지. 공명의 계략과 우리 형제들의 무용이 합쳐진다면 천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오. 유비는 결연한 표정으로 멀리 북쪽 하늘을 바라본다. 제갈 공명은 조용히 부채를 접으며 그와 함께 천하를 향한 길을 걸어갈 준비를 마친다. 이 전투로 제갈 공명은 첫 승리를 거두었고 그의 이름은 전장에 울려 퍼졌다. 이후 그는 유비를 도와 천하를 3등분할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게 된다. 서기 208년 유비는 조조의 대군을 피해 남쪽으로 도망쳤다. 하지만 그의 군대는 가족과 백성들을 동반한 피난길에 있었고 조조의 철저한 추격을 따돌리기는 어려웠다. 이제 유비는 장판파에서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려 하고 있었다. 어두운 구름이 들이운 황량한 길, 먼지투성이가 된 피난민들과 군사들이 지쳐있다. 유비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전방을 바라본다. 형님, 조조의 기마대가 우리 뒤를 바짝 쫓아오고 있습니다. 속도를 내지 않으면 모두가 위험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도망만 칠 것인가? 차라리 이 자리에서 놈들을 맞이하여 싸우겠소. 백성들을 버려두고 싸울 수는 없다. 우리는 살아남아야 한다. 그래야 언젠가 다시 조조와 맞설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유비는 주변을 둘러보며 초조한 표정을 짓는다. 조조의 군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주공, 지금은 속히 강을 건너야 합니다. 하지만 장판교에서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장군들께서 호위를 맡아주신다면 백성들은 안전하게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다. 관우, 내가 군사들과 함께 백성을 보호하며 강으로 이동하라. 장비, 너는 이곳에서 적을 막아야 한다. 거대한 강을 향해 도망치는 백성들. 장비는 장판교 위에서 홀로 서 있다. 그의 검은 갑옷이 무겁게 빛나고 커다란 장팔사모를 손에 움켜쥔다. 저 멀리 조조의 기마병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빠르게 다가온다. 봐라, 한 명의 장수가 다리를 지키고 내 놈이 감히 우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 이름은 장익덕이다. 감히 앞으로 나아가는 자 즉시 목이 날아갈 것이다. 장비의 우렁찬 함성이 산을 울리고 조조의 군사들은 주춤하며 말을 멈춘다. 그의 기세에 압도되어 쉽게 다가가지 못한다. 그의 포효에 산천이 흔들리고 조조의 군사들은 겁을 먹고 감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결국 조조조차도 장비를 두려워하며 군사들에게 공격을 명하지 못했다. 강가에 도착한 유비 일행. 배가 준비되어 있고 관우와 군사들이 백성들을 태우고 있다.
장비는 아직 오지 않았는가? 그 순간 저 멀리 장판교에서 먼지가 일고 검은 갑옷을 입은 장비가 힘차게 말을 타고 달려온다. 형님, 놈들이 감히 다리를 건너지 못하더이다. 장군의 용맹이 없었다면 우리가 무사히 빠져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유비는 장비의 어깨를 힘껏 잡으며 깊이 고개를 숙인다. 강 위에서 배가 떠나고 뒤편에는 조조의 군대가 다리 앞에서 멈춰서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유비는 조조의 추격을 가까스로 따돌릴 수 있었다. 그러나 그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으며 후에 그는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아 방역을 노리게 된다. 조조가 대군을 이끌고 남하하자 유비는 형주를 떠나 남쪽으로 도망쳤다. 이제 조조의 다음 목표는 동호였다. 그러나 조조의 대군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유비와 송원이 힘을 합쳐야만 했다. 이에 제갈공명은 송원을 설득하기 위해 직접 돈고의 수도 건업으로 향했다. 제갈 선생, 듣자하니 유비가 조조에게 패해 도망쳤다더군. 그런 유비를 돕자고 나에게 권하는 것이오. 주공께서는 강동의 호랑이이십니다. 조조가 강남을 탐내고 있음은 명백한 사실. 만약 주공께서 지금 싸우지 않는다면 조조가 강동을 차지한 후 과연 가만히 계실 수 있겠습니까? 송원이 눈썹을 찌푸리며 주변을 둘러본다. 곁에 앉아있던 주유가 나선다. 그러나 유비는 지금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할 것. 단지 조조를 막기 위해 그를 받아들여야 한단 말이오. 유비는 비록 지금 약하나 그 뜻은 천하를 올릴 인물. 조조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주공께서 조조에게 항복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유비와 힘을 합쳐야 합니다. 송원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의 신하들 중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조조에게 항복하자는 자도 있었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자도 있었다. 그러나 공명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좋다. 조조와 맞서 싸울 것이다. 그러나 유비가 진정 믿을 만한 인물인지 공명이 책임질 수 있겠어? 유비는 신의를 중시하는 분입니다. 주공께서 손을 잡으신다면 반드시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송원은 유비와 손을 잡기로 결심했다. 이후 적벽에서 조조의 대군을 상대로 역사에 남을 대전이 벌어지게 된다. 조조가 원소를 격파하고 북방을 통일한 후 그는 다시 남하하여 형주를 노렸다. 형주의 죽은 유종은 싸워보지도 못한 채 조조에게 항복했다. 그러나 유비는 이대로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백성들과 함께 남쪽으로 이동하며 형주를 되찾기 위한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송원의 도움과 제갈량의 계략으로 형주를 차지할 계획을 세우게 된다. 주공, 조조의 군대는 이미 형주에 도착했습니다. 만약 유종이 끝까지 저항하지 않는다면 형주는 순식간에 조조의 손에 넘어갈 것입니다. 나는 결코 조조의 부하가 될 수 없다. 형주는 내가 의지할 마지막 터전이 될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곳을 손에 넣을 수 있겠는가? 유종은 조조에게 충성을 맹세했지만 그의 신하들은 모두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조조가 형주를 완전히 장악하기 전에 우리에게 합류하는 자들이 있다면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형주성 안 유종은 불안한 표정으로 신하들을 바라보고 있다. 그의 옆에는 조조의 사신이 앉아있고 밖에서는 유비를 따르던 장수들이 술렁이고 있다. 조조께서 강력한 군사를 이끌고 내려오셨다. 우리는 힘으로 맞설 수 없다. 차라리 속히 항복하여 형주를 고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주공, 형주가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으니 우리가 잘못 판단하면 형주의 운명이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조조는 강합니다. 우리는 무모한 저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조조는 탐욕스러운 자다. 그에게 형주를 넘긴다면 우리는 영원히 그의 노예가 될 것이다. 유비 장군이 우리를 위해 싸우려 한다면 우리가 따르는 것이 옳다. 유종은 갈등하는 표정을 짓다가 결국 한숨을 쉬며 조조에게 형주를 넘기기로 결정한다. 그러나 이 결정을 불만스럽게 여긴 형주의 장수들이 몰래 유비에게 사람을 보낸다. 양양성 앞 유비와 관우, 장비가 성문을 바라보고 있다. 성 안에서는 이미 유비의 세력을 지지하는 장수들이 반란을 일으켜 조조의 군을 몰아내고 있다. 주공, 계획대로 성 안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격하면 양양은 자연스럽게 우리 손에 들어올 것입니다. 형주는 나의 새로운 근거지가 될 것이다. 이곳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지키겠다. 유비가 손을 들어 올리자 그의 군대가 함성을 지르며 성문을 향해 진격한다.
마침내 양양성이 유비의 손에 들어오고 그는 형주를 차지할 기반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유비는 송원과의 동맹을 통해 조조의 세력을 막아내고 형주의 일부를 자신의 세력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형주는 여전히 동고와 촉한 사이에서 갈등을 불러올 것이었다. 앞으로도 이 땅을 둘러싼 치열한 전투가 계속될 것이다. 유비는 제갈량과 함께 형주 남부를 평정하기 위한 군사를 일으켰다. 강을 따라 남하하는 유비의 군대, 저 멀리 영릉의 성벽이 보인다. 유비는 흰말을 타고 군사들과 함께 길을 따라 내려간다. 형주 북부를 잃었지만 남부를 반드시 손에 넣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의 기반을 다질 수 있다. 영릉과 계양은 지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현재의 관리들은 조조에게 충성하지도 손권에게 충성하지도 않지. 우리가 잘 설득한다면 큰 전투 없이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말이 통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 장이 해결해 줄 수밖에 없겠지. 영릉의 태수 조이는 성벽 위에서 유비군을 내려다본다. 성 안은 혼란스럽고 병사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무장을 갖춘다. 유비의 군대가 이렇게 빨리 올 줄이야. 우리에게 원군도 없다. 싸우는 것이 옳은가? 하지만 조조 공께서 형주를 차지하셨습니다. 우리도 저항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형주를 통치하는 것은 조조지만 이곳의 백성들은 유비를 원하고 있지 않은가? 괜히 피를 흘릴 필요는 없다. 항복을 고려해보자. 조이는 마침내 항복을 결정하고 영릉은 유비군의 손에 들어오게 된다. 계양성 안 태수 진수는 초조한 표정으로 회의실을 거닐고 있다. 유비의 군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유비가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의 병력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유비에게 협력한다면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좋다. 유비에게 사신을 보내라. 우리는 싸우지 않겠다. 잠시 고민하던 진수는 결단을 내린다. 그리하여 계양 또한 유비의 손에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유비는 영릉과 계양을 차지하며 형주 남부의 세력을 넓혔다. 그의 군대는 점점 강해졌고 이제 장사로 향할 준비를 하게 된다. 그러나 그의 앞길에는 여전히 강대한 적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건한 13년 조조는 80만 대군을 이끌고 남하하여 적벽에 도착했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강물 위로 싸늘한 안개가 드리워져 있었다. 조조는 강북에 강계진을 치고 송원과 유비의 연합군은 강남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제 대전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송권과 유비가 연합했으나 나의 대군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미 형주를 손에 넣었고 남방의 길도 우리 것이 되었어. 그러나 송권의 수군은 강동에서 오랫동안 단련되었습니다. 게다가 유비의 책사 제갈량이 연합을 이끌고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하! 강동의 새끼 호랑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조조를 당해낼 수 있겠어? 이미 승리는 내 손안에 있어. 그 시각 송원의 본진에서는 주유와 제갈공명이 적벽 전투를 대비하고 있었다. 조조의 대군은 거대하다. 맞서 싸울 것인가, 항복할 것인가? 항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조조의 군대는 비록 강하나 북방의 병사들은 수전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이용한다면 승산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조조의 군대는 길고 험난한 행군으로 인해 피로에 쌓여 있습니다. 또한 강가에 정박한 그의 전선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승리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좋다. 적벽에서 조조를 무너뜨리겠다. 그리하여 동호와 유비의 연합군은 조조에 맞서 싸우기로 결의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강 위로 불길이 치솟으며 적벽을 불태울 운명의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건한 13년 조조는 80만 대군을 이끌고 남하하여 적벽에 도착했다. 이에 맞선 송원과 유비의 연합군은 수적으로 크게 불리했다. 그러나 주유는 조조의 수군이 북방 출신 병사들로 이루어져 있어 수전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간파했다. 이에 그는 고육지계를 써서 조조를 속이려 했다. 조조의 수군은 거대한 숫자를 자랑하지만 그들이 배를 묶어 정박한 것은 풍랑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요. 이 점을 이용하면 불로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어. 그러나 조조는 의심이 많습니다. 쉽게 허점을 보이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육지계를 쓸 것이요. 나의 부하 황리가 일부러 매질을 당한 후 조조에게 투항한다고 하면 조조는 그를 믿을 것이요.
대도독, 이 몸이 한번 맞아 희생되는 것으로 조조를 속일 수 있다면 기꺼이 그리하겠소. 다음 날 주유는 모든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황계에게 엄격한 군유를 적용한다며 그를 심하게 매질했다. 황계의 살점이 터지고 피가 흐르는 모습을 본 병사들은 모두 경악했다. 군유를 어긴 자는 누구든 처벌을 받는다. 한계, 그래도 예외는 아니다. 이 몸이 군법을 어겼으니 마땅히 벌을 받겠습니다. 황계는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그 후 몰래 조조에게 밀서를 보냈다. 주유가 송원과 유비를 속여 싸우고 있으니 나는 조조 공께 귀순하고자 한다. 조조는 황계의 오랜 명성을 알고 있었기에 이 계략을 의심하지 않았다. 황계는 오랜 명장이다. 송권에게 실망한 것이 분명하다. 그가 우리에게 투항한다면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조조는 황계는 기회를 틈타 불길에 휩싸인 연한선을 조조에게 부착시켰다. 이 계략으로 조조의 수군은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었고 적벽대전에 승기는 연합군으로 넘어갔다. 서기 208년 적벽 전투를 앞두고 조조는 강을 따라 대규모 수군을 배치했다. 그러나 북방에서 온 조조의 군대는 배를 다루는데 익숙하지 않았고 병사들은 뱃멀미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때 한 신비로운 책사가 조조에게 접근해 한 가지 계책을 제안하는데 조조의 군막 안 조조는 지도 위에서 강의 흐름을 살피고 있다. 방통이 조용히 앞으로 나아간다. 승산께 아래입니다. 배군이 강 위에서 기동하기 어려운 것은 병사들이 배를 타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다. 말해보라. 배를 쇠사슬로 연결하면 됩니다. 그러면 배들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의 거대한 전장처럼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병사들도 안정감을 느껴 전투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좋다. 내 말대로 하겠다. 즉시 배를 사슬로 연결하라. 조조의 병사들이 바쁘게 움직이며 거대한 쇠사슬로 배들을 묶고 있다. 조조는 언덕 위에서 이를 내려다보며 흐뭇한 표정을 짓는다. 그때 방통이 살짝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진영을 빠져나간다. 훌륭하다. 이제 유비와 송권의 연합군이 감히 우리를 막을 수 있겠느냐? 승상께서 직접 진두지휘하시니 필승입니다. 적벽의 강변, 주유와 제갈공명이 강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있다. 조조가 정말 어리석군. 저 배들이 불타기 시작하면 도망칠 수도 없겠지. 방통이 잘 해냈군요. 이제 마지막 준비만 하면 됩니다. 방통의 연환계는 성공적으로 실행되었고 조조는 스스로 불바다 속에 갇히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은 불길 속에서 펼쳐질 적벽대전의 서막에 불과했다. 서기 208년 조조는 80만 대군을 이끌고 남하하며 유비와 송원을 압박했다. 이에 맞서기 위해 송원은 제갈량을 초청해 동맹을 논의하고 유비는 형주를 떠나 강가로 후퇴한다. 이 모든 것은 역사의 길이 남을 적벽대전의 시작이었다. 송원의 군막. 송원은 위험 있는 붉은 갑옷을 입고 왕좌에 앉아 있으며 주유와 여러 장수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다. 제갈량은 차분하게 서 있다. 조조의 군대는 80만이라 하네. 내 병력은 고작 3만. 이 싸움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것이 아닌가. 대왕, 조조의 군대는 북방에서 왔습니다. 그들은 물을 다루는데 서툴고 병사들은 뱃멀미에 시달리고 있지요. 게다가 조조는 배를 쇠사슬로 연결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쇠사슬로 연결했다고? 그 말이 사실인가? 예, 이것이 바로 하늘이 내린 기회입니다. 불을 이용하면 조조의 함대를 단숨에 불태울 수 있습니다. 좋다. 유비와 동맹을 맺고 조조를 맞서 싸울 것이다. 강변의 작은 제단. 제갈량이 흰 도포를 입고 홀로 서서 하늘을 바라본다. 바람이 잔잔하다. 송원과 주유가 멀리서 지켜본다. 과연 바람을 부르게 할 수 있을까? 기도한다고 바람이 바뀔 리가 없지. 지켜보세. 이 사람이 단순한 책사가 아님을 알고 있다. 제갈량이 하늘을 향해 부채를 들고 주문을 외운다. 한참 동안 정적이 흐른 후 갑자기 바람이 강하게 불기 시작한다. 강 위에 물결이 요동친다. 정말로 바람이 바뀌었다. 조조의 진영. 함대가 강 위에 정렬되어 있다. 조조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강을 바라본다. 갑자기 불화살이 하늘을 가르며 날아온다. 무엇이냐? 순식간에 불길이 번지고 조조의 함대가 시작한다.
병사들은 아수라장이 되어 물속으로 뛰어든다. 승상, 불길이 걷잡을 수 없습니다. 빠져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제갈량과 주유의 계책이란 말인가? 적벽의 언덕 위 제갈량이 홀로 서서 강을 바라본다. 강에는 불타는 조조의 함선들이 떠내려가고 있다. 주유가 다가온다. 카메라가 멀어지며 불타는 강이 보인다. 그대 없었으면 이승리는 없었을 것이네. 하지만 한 가지 묻고 싶군. 어찌 바람이 바뀔 것을 알고 있었는가? 하늘에 이치는 흐름을 아는 것입니다. 바람도 전쟁도 말이지요. 제갈량의 부채가 바람에 흔들린다. 이 전투로 인해 조조는 남쪽 정벌을 포기하게 되었고 삼국시대의 균형이 본격적으로 형성되었다. 그리고 이승리는 제갈량이라는 한 천재 책사의 이름을 역사에 남긴 순간이었다.